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다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게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10월 6일 수업이라서 여기서부터 아마 나가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네. 첫 화면으로 자꾸 이동이 되네요. 이거는 잠깐만, 여러분들 수업이 10월 6일 여기 지난주가 아마 여기 패백 음식 여기까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쵸? 오늘은 이제 10월 6일차 수업인데 통과 의례 및 제례와 식생활이죠. 그래서 축의연의 큰 상차림 하면은, 축의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축하하기 위한 통과 의례 상차림. 그래서 통과 의례는 아마 반즈네프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어떤 의례, 어떤 제례, 상례에 관련된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래서 회갑, 칠순, 해운의 축하의 의미를 차리는 거를 우리가 큰 상차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큰 상차림은 평생에 한 번이었죠. 평민들은 옛날 이제 임금의 상같이 그런 어떤 큰 상차림을 우리가 맞이했던 거가 이렇게 회갑이고 칠순까지 사는 사람들 굉장히 드물었죠. 그리고 회혼, 결혼한 지 60년 회 되는 걸 우리가 회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회혼 등의 축하의 의미를 자녀들이 이제 벌여주는 어떤 축하 연회죠. 여러 가지 음식을 30에서 60cm 높이로 고여 배열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음식 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죠. 복자, 숫자를 되게 새겨서 이렇게 장식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고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냐면 뭐를 그냥 고여서 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수업이 어렵긴 하는데 꽤 재밌어요. 이거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제 무늬 새기고 글씨 새기는 건 어렵지만, 뭐, 대추를 고인다든지, 잣을 고인다든지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30에서 60, 많이 고이면 고일수록 이제 집안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거를 음식의 이거 고임의 높이로 다 우리가 구분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통형의 주변에 이 축자, 복복자, 이거는 생명 숫자죠. 이런 글자를 넣어서 주빈 앞에는 장국상을 따로 차림인데, 주빈은 뭐냐면 이제 해운예를 맞은 부부면 그분들이 주빈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이거는 남이 차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망상, 이건 의식 후 고인의 음석을 참석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례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요 위에 제례와 식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 그럴 때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어떤 풍속, 어떤 의례 절차 중에 있던 게 이 망상 의식이 있었다는 거를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으로 갈 때는 하나하나 다 싼 걸 봉송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지금도 쓰는 말이죠. 봉송, 싸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음식을 나눠서 그 참석자들, 어떤 의식의 참석자들하고 나눠서 먹는 걸 망상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큰 산차림 되게 멋지죠. 그쵸? 과일도 제일 좋은 거, 견과류, 조가류라고 그러죠. 우리 이 조가류를 다 올려서 이렇게 쌓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꽃이, 이건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쵸? 이거를 상화라고 해요. 상화인데 이 고임 음식에 굉장히 화려해서 이게 여러분 종이꽃이, 진짜 꽃이 아니라 종이꽃을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꽂아. 이거는 왕실에서만 하던 거예요. 왕실에서 뭐 해경궁 홍씨, 그 사도세자, 그쵸? 영종조 때 뭐 이제 참 비운의 황태자비죠, 황후죠.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회경공 씨가 그럴 때 정조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주던 음식에 이렇게 상아 올렸던 거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밑에 보면 여러분 나박김치서부터 다 음식이 이렇게 진설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꽃, 상아 그래서 궁중에서 이거는 이제 이건 평민 대갓집에서 사대부가에서 했던 거라면 이건 궁전이라는 왕실에서 했던 거라서 이것도 여러분 그 왜 한국 궁중문화연구원 있죠. 거기 황혜성 교수 팀 그쪽에서 해마다 경복궁에서 이 진설을 해요.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봐두시면 좋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런 음식이 이렇게 진설되고 그 앞에 곁상도 이렇게 차려지고 있고 야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차림이 이제 고증을 통해서 옛 문헌 고조리서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온 거죠. 아이고 잘못. 야 그리고 통과 의례 및 재래와 식생활에서 조객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상례 때는 그게 뭐냐 문상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문상객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재래는 뭐냐면 기제사라 그러죠. 우리가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고인 이제 상례는 초상을 그 장례식의 문화를 상례라고 그러고 우리가 통가을에 그 어떤 그 사이클에서 보면 그리고 제례는 돌아가신 후 메모리얼 데이라 그러죠. 외국의 아이들은 기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인을 추모하고 은혜에 답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음복이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복한다 하잖아요. 제사 후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걸 음복. 근데 이제 음복주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 때 올렸던 술을 나누는 거를 대부분 남자들이 음복이라 그러죠. 음복부터 하고 그런 그 말이 이제는 사실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였는데 거기서 있는 술을 나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의 축소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데 음복이란 사실은 그 제상에 올라간 음식을 그 고인이 한번 드시고 남은 거는 그 후손들이 먹는다. 그래서 음복이라고는 말이 있고요. 제사에 쓰인 나물과 밥을 비벼서 나눠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야? 안동. 맞아. 안동에 가면 안동 헛제사밥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제사에 쓰이는 그 삼색나물과 그 밥을 비벼서 먹는 게 헛제사밥이잖아. 비빔밥인데 제사 때 그렇게 먹던 음식을 그렇게 직접 안동에서는 향토 음식으로 다 해서 안동 헛제사밥 해가지고 지금 상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 안동 가면 여러분들 그 안동 식혜와 그 헛제사밥하고 안동 식혜가 같이 나오는 그 반상을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관광을 간다든지 할 때. 그리고 참석자에게 음식을 싸준다. 그걸 복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봉송이죠. 싸서 주는 건 봉송. 그래서 위에서는 여러분 뭐였죠? 여기 아까도 복을 싸주는 의미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이제 절기 음식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월 초하루, 그쵸? 정월 초하루 이때 여러분 이제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죠. 그 설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차례상을 우리가 차례상을 이제 준비를 하죠. 설날 정월 초하루에 그거를 그때 올라가는 그 음식들을 세찬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세찬이라 그러고 처음 지내는 제사잖아. 첫날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면서 첫날 지내는 차례상의 세찬이고 이때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연시제라고 그래요. 연시제.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정월 초하룻날 연시제에 그 연시제 때 쓰는 세찬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쓰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먹는 것들이니까 특별히 뭐 생소하거나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죠. 예전에 뭐 다 인절미 올렸던 거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던 거니까 되게 자기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으로 올렸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올렸죠.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고 요새는 또 뭐죠?
출장 요리 마냥 그 재래 음식만 전문으로 전담해서 해주는 곳들도 요새는 상업화돼서 그게 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시제 어떤 그 세찬 이런 단어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갑시다. 그쵸. 이거는 세찬 중에 하나죠. 떡국. 음. 그 절기 음식에서 정월 대보름. 그래서 음력 정월 14일이죠. 음력으로 따지죠. 그래서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고 달맞이하는 게 절기 음식 대보름의 어떤 행사죠. 우리 그 통가의례죠. 절기 음식. 그래서 부럼도 먹고 귀발기 술 마시고 복삼이라 그래서 이때는 김, 취나물, 배춧잎 등의 밥을 이렇게 김, 배추 이렇게 배춧잎에 싸서 김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먹는 거를 복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죠? 악기를 쫓는 부럼도 씹고 그때 이제 내 모든 일련의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정월 대보름 때는 이렇게 쌈 요리를 잘 개발을 해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날 특별 그쵸 스페셜 에디션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동지 팥죽 이런 거는 되는데 이런 건 잘 노동집약적 요리라서 그런지 잘 이렇게 상품화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물까지는 상품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복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토리텔링 하기가 멋진 건데도 잘 아직 되어 있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대보름상. 그래서 오곡나물 쌈 종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부럼도 있고 이게 이제 오곡밥. 오곡밥은 사실 반찬이 따로 필요 없죠. 찰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찬이 그렇게 이렇게 막 우리 뭐 짠 음식들 같이 탕같이 이런 거 없어도 이건 소금 넣고 밥을 한 거 지어서 먹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 없지만 이렇게 묵은 나물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고 비타민, 섬유질 섭취가 필요하겠죠. 요 시점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먹는 풍습을 조상들이 만드는 거예요. 절기 음식 3월 삼짓 이때는 여러분 화전을 먹었어요. 그래서 화전인데 내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음식이 화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 이런 꽃잎 장식을 해서 이제 같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요리 같은 거 이제 외국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 외국 아이들이 왔을 때 그리고 한국에 우리 집에 이제 초대해서 우리 집까지 올 때 내가 꼭 만들어 주는 게 화전이에요. 이제 뭐 봄에 하면 진짜 진달래 꽃잎 따가지고 하는데 진달래 꽃잎이 없는 시즌이면 식용 꽃들이 있기 때문에 글 올려서 해주면 진짜 놀래요, 여러분. 아, 니네는 이런 요리가 그 예전부터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 3월 삼진에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봄을 즐기기 위해서 밖에다 소뚜껑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꽃놀이 하면서 부쳐 먹었던 건 굉장히 풍류가 있었죠. 시를 읊으면서 이제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보냈던 게 3월 3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3월 삼진날 같은 때도 뭐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로데이 이런 거 마냥 이런 3월 삼진날 같은 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누가 푸드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이거를 상품화 시키면 이게 또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라 그러잖아. 그쵸? 빼빼로데이 때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빼빼로를 지금도 만들어서 그 11월 11일 날 판대요. 1년 만들어서 그날 다 풀어서 판다 그러더라.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해놔도 그날 다 소비가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대단해. 별거 아니? 11월 15일이 별거 아닌데 이제 회사원들까지도 그날 자기 직원들한테 그걸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감까지 느끼는 그런 날을 만들어 놨듯이 누군가의 3월 삼진날이 나타나길 바라고 특히 우리 수업 듣는 우리 학생의 어떤 업장에서 아니면 자기 사업터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기적같이 전국에 퍼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화전 멋있잖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뭐지 그 시럽 같은 데 하는데 전 시럽에 안 하고 메이플 시럽에 따요.
그 메이플 시럽을 하면 굉장히 맛이 좋잖아. 그리고 메이플 시럽 쫙 뿌려주면 서양 아이들은 메이플 시럽이 자기한테는 익숙한 거잖아. 그래서 잘 먹고 아주 감탄하고만 진짜 원더풀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게 화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요. 한식.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에요. 한식은 밥을 차게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계자추라는 사람이 이제 산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불러도 안 오니까 불을 놓으면 얘가 튀어나올까 하고 불을 놨다가 그냥 타서 죽은 거죠. 타서 죽으니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계자추가 죽은 그날을 이후에는 불을 쓰지 말아라. 자기가 불을 낸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불을 안 놓으니까 뭐 한식 찬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거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어받아서 조상의 모를 손보고 그날은 이렇게 불을 쓰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에서 유래됐다 그러는 중국에서 유래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약주, 가실, 식혜, 떡, 국수, 적 등으로 이렇게 차례를 간단하게 지내는 거죠. 미리 해놓은 걸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진달래 화전 이제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수업 중간에 만들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근사한 스타일링이 나오죠. 절기 음식에서 4월 초파일 많이 들어봤죠. 석가탄신일인데 이때 여러분 느티떡을 먹어요. 느티떡. 유엽병이라 느티나무의 그 잎을 가지고 쪄서 짓지어서 만든 떡이라 유엽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느티떡 같은 경우는 다른 책들의 유엽병 나면 또 못 알아듣지 말고 느티떡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는 뭐 삶은 미나리, 떡, 면 이런 걸 같이 먹는 게 4월 초파일이죠. 그래서 왜 절에 가면 이때 이런 어떤 미나리 무친 것도 주고 볶음콩도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절 같은 데 가면 얻어먹는 일이 무료로 주잖아, 그날. 그쵸? 그리고 단오. 이날 수리날이라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유엽병 느티떡을 먹었다면 여기는 수리치떡이죠. 그래서 여기는 수리치떡, 준치만두, 도미찜 이런 거를 먹는 게 4월 초파일과 단오, 느티, 수리치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뭐 그네띠기 창품을 머리 감기는 뭐 이제 어떤 관례적으로 해온 관습이죠. 우리의 관습. 요즘엔 이런 건 뭐 다 없어졌지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네뛰기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거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씨름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절기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포커싱을 해서 음식 뭐를 먹었나. 근데 여러분 그때의 절기 음식을 기억하는 게 뭐가 좋으냐면 이때가 이게 제일 맛있는 때예요. 이때가 제철이라는 거죠. 지금은 미나리 언제 나와? 그러면 잘 몰라. 그쵸? 이때가 제철이고 이때가 막 소생하고 나올 때라 제일 맛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수리치떡 요거 나무 보세요. 요게 뭐냐면 뭐죠? 맞아. 떡살이라서 이걸로 찍어서 무늬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유엽병 느티떡 같은 거 느티나무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떡을 찢는 거예요. 쪄서 이거하고는 다른 찌는 형태죠. 이건 치는 떡이죠, 여러분. 치는 떡으로 다 만드는 거고 이건 찌는 떡이에요. 떡에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찌는 떡도 있고 이렇게 치는 떡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지는 떡도 있고 삶는 떡 4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죠? 아이고 삶는 떡 같은 건 경단이 대표적으로 삶잖아. 삶는 떡, 그쵸? 그래서 지지는 떡도 있고 아까 화정 같은 것도 대표적인 지지는 떡이죠. 또 뭐지 그거 수수부꾸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래서 수리치, 유엽병이라고 하는 느티떡, 그 준치만두는 준치살하고 두부하고 잘 으깨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여러분 그 단백질 그 성분을 잘 밀착시켜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쪄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준치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예전에 준치만두 같은 경우는 왕실에서 먹었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할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지만 접하기 어려웠던 것들이죠. 절기 음식에서 유두.
6월 15일에 동쪽에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재앙을 제거한다. 그래서 물가에 술자리 연회를 펼쳤죠. 술자리 연회를 펼쳐서 이렇게 편수, 수단, 건단, 유두면,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긴 게 여러분 수단, 그리고 물에 담기지 않은 게 이렇게 그냥 단자를 진 거 건단, 그래서 유두면, 뭐 이렇게 편수, 이렇게 해서 이게 편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단 물에 잠긴 거, 그냥 건져져 있는 걸 건단, 물기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아, 유두에는 이런 걸 먹었구나. 유두면이라는 게 있었구나. 같이 알아두시고요. 7월 칠성날 아실 거예요. 육개장, 편, 전유, 오이김치가 절기 음식으로 쓰여. 이제 칠석부터는 이제 오이가 우리나라의 이제 뭐죠? 이제 제철 음식으로 등장하라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추석. 추석에는 이렇게 잘 아시죠? 이거를 추석을 다른 말로 절사라고 해요. 여러분. 절사, 연시제라고 했죠? 1월 1일, 1월 1일을 연시제, 이거는 절사라고 해요. 추석을. 그래서 8월 15일 한가위라고 하고, 핵곡식, 그리고 햇과일로 조상하게 감사, 땡스기빙 데이야. 그렇죠? 추수감사절이죠. 외국에. 그럼 가장 풍성한 명절이에요. 왜냐면 모든 그 농작물이 다 이제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 1월 1일 그 뭐죠? 여러분은 구정 때는 그렇게 먹을 게 저장된 음식을 갖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추석 때는 가장 풍성한 명절이죠. 그래서 송편, 뭐 토란탁, 양적, 그쵸? 양적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닭찜, 그 소의 네 가지 중에서 요 양, 이거로다도 적을 붙여서 썼던 거죠, 여러분. 이거 벌집양 이런 것들, 닭찜. 그래서 궁에서는 이 닭찜을 할 때 포하고 같이 넣어서 졸였죠, 닭찜을. 그래서 그냥 닭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황태라든지 명태 말린 거를 같이 해가지고 다시마 많이 넣고 해서 궁중 요리는 여러분 닭찜이 그래서 황태나 그 명태가 들어가서 다시마도 그냥 이렇게 두꺼운 걸로 넣어가지고 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닭찜보다는 그렇게 명태 한번 넣은 거 아니면 명태 삶은 물을 넣어가지고 닭찜을 하면 아주 맛있어요. 그런 쿠킹 팁 같은 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써보세요. 그리고 과일도 제일 오곡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과일이 많겠죠. 그래서 과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송편, 그쵸? 이제 송편인데 요즘은 뭐 꽃송편이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색색이 예쁜, 이제 우리가 건조 기술이 발달되니까 뭐 별걸 다 건조해서 가루를 내서 떡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예전에는 뭐 치자물 정도만 그냥 올려서 쓰던 게 이제는 뭐 별게 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송편, 꽃송편이 있고 또 중양절 9월 9일인데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지금. 그래서 중양, 중강, 중구라고도 하는 이때는 당풍 구경을 간 거예요. 이제 꽃놀이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봄에 꽃놀이 간다. 뭐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다 이럴 때예요. 그래서 요때 해먹는 게 제일 많이 꽃이 피는 게 국화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화전 이렇게 국화꽃 올려서 그리고 국화루다가 술을 이제 내려서 국화주 그리고 화채도 여러분 배, 유자, 석류를 이렇게 같이 올려요. 그쵸? 화채. 그래서 이 모금은 근사하죠. 색이 여러분 하얀 백자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자체가 색감이 굉장히 멋진 색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아름답죠. 이런 거는. 그런데다 화전 같이 대놓으면 참 여러분들 말로 뽀대 난다 그러죠. 진짜 간지 있는 그런 진짜 전통 상차림이 되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이거는 선호해요. 얘들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렇게 찐덕거리는 떡 아주 막 질색 팔색을 하거든 얘들은. 근데 화전은 꽃이 있고 그 메이플 시럽을 내가 이제 얹어서 그런지 그거는 먹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그 찰떡에 그 이런 모찌떡 막 기절해. 걔들은 물컹거리는 걸 그렇게 쥐들도 부드러운 거 이렇게 뭐 티라미수 이런 거 먹는데 이렇게 물컹물컹 그래서 문어 낙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콜라보 할 때는 이 위에 이게 크런키한 거 이렇게 바삭바삭한 뭔가를 올려서 디자인해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10월 상달 조상에게 이제 감사 집안에 이래서 10월 상달은 날을 잡아서 자기 집안끼리 고사 지내는 걸 상달 10월 상달 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설기 파시루떡 해서 왜 뭐 저쪽 장독대에 갖다 좀 놓고 화장실 앞에도 갖다 놓고 뭐 대문 문간에도 갖다 놓고 군데군데 부엌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조상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귀신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예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이렇게 농사를 내가 이렇게 많이 추수를 해준 게 다 조상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무슨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이 백설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흔하고 쉽게 먹지만 그때 그 쌀은 굉장한 의미가 달라요. 굉장히 귀한 떡이야 백설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여서 이게 참 이 행사 자체가 멋진 거죠. 야, 그리고 동지 팥죽이죠. 붉은색 팥죽으로 부정을 막는다 그래서 팥죽. 그래서 팥죽은 이제 찹쌀, 새알심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같이 낼 때 이제 동치미 같이 내고 이렇게 수정과를 같이 먹으면 맛 밸런스가 되게 좋죠. 이 팥죽하고 수정과는 이렇게 맛이 되게 어우러지는 게 있어. 나는 특별히 음식을 가리는 게 없는데 이게 고구마가 잘 안 먹어져요, 여러분. 고구마가 잘 안 먹어. 그것도 희한해. 감자는 먹는데 고구마를 싫어하는데 고구마를 먹을 때가 있어. 우유가 있을 때 먹어. 우유가 있으면 고구마가 먹어. 그렇다고 내가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우유 있으면 고구마가 먹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새알심 팥죽과 이 수정과의 콜라보를 아마 맛보게 되면 꼭 같이 찾는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내가 일부러 사진을 일부러 찾아서 여러분들 보여줬거든요. 나중에 팥죽을 먹게 새알심 있는 팥죽을 먹게 될 때 한번 수정과하고 한번 맛을 요거 먹고 요거 먹는 거 그쵸? 그래서 왜 와인 먹을 때도 음식가에 어떤 마리아주라 그러죠? 그런 마리아주가 최고의 궁합 이게 진짜 궁합이야. 야, 그리고 섣달 금음날 봅시다. 동지가 지난 뒤 셋째 미일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묘사직에 큰 제사를 지내서 이때는 막 산으로 들러가서 이제 산돼지 산토끼들 잡아가지고 참새자리에서 구이를 해 먹어서 섣달 금음날을 보내죠. 그래서 섣달 금음날은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그 마지막 달이라 궁에서는 뭐를 먹었느냐면 그 부엌에 있던 음식들을 여러 번 다 섞어서 비벼가지고 먹어요. 다 비벼서 먹어. 다 비벼서 먹어서 깨끗이 치우고 1월 1일을 맞이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섣달금음날 그 어떤 행사, 의식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궁에서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걸 안 했는데 궁에서는 그렇게 비빔밥. 궁에서 임금이 특별한 음식으로 먹는 거는 골동반이라 그러죠. 비빔밥을. 근데 섣달 금음날 먹는 거는 뭐 뒷설거지 한다는 말로다 골동반이라는 단어는 그때는 쓰지 않아요. 왕이 먹던 비빔밥은 골동반 찾아보세요. 그게 있지만 이게 섣달 금음날 해를 이게 토시꽃이라고 일본에선 그런 말을 쓰는데 이 해에서 저 해로 연결될 때 우리나라는 일본은 면 요리를 먹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마 읽은 책 중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 되게 감동적인 책인데 그 책의 배경이 오토시코시 그 맨을 먹기 위해서 그 우동집에 들어간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해를 이어진다 그래서 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본에서는 섣달 금음날 그 면을 먹는데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다른 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궁에서는 음식을 싹 지운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음식의 그 행사가 있었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식사 예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리 내지 말 것. 예, 절대로 수저 국물 씹는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국에 밥을 말아 먹지 말 것. 그리고 수저를 동시에 한 손에 쥐지 말 것. 그쵸? 우리 왜 동시에 같이 쥐는 경우 있죠?
그렇게 쥐지 않아요. 그리고 국물 있는 김치를 그릇째 들어 마시지 말고 우리는 떠서 먹어요. 일본은 꼭 들고 먹어. 우리하고 그네들하고 다른 게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막 소리내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법. 그리고 어른과 겸상시에는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들고 상대방이 식사가 끝난 후 수저를 내려놓아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하다 보면 젊은이들은 빨리 먹게 돼. 나도 어떨 땐 내가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은사님하고 밥 먹을 때 먼저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먹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그럴 땐 여러분 국 그릇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고서 이제 네네 답변하면서 이제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분이 수저를 딱 옆에 놓을 때 나도 국그릇에서 내려놓는 게 우리나라 매너예요. 그리고 식사 도중 되도록 자리 뜨지 않는다. 그쵸? 밥 먹을 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심란해서 같이 먹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식사 어른들하고 한다든지 내 상사랑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쵸? 미리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자리를 좌정을 하는 거죠. 좌정하고서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한국의 식생활 문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서가 약간 지루하지. 이제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이죠. 우리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봤고, 우리의 이제 그 절기 음식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서울, 경기도 이제 지역의 향토 음식을 이제 우리가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상차림 분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막 이상한 게 뜨는 게 저장한 거하고 이게 달라서 이런가 봐. 막 이런 게 이상하게 막 섞여 버렸네요. 어, 아무튼 내용은 틀리는 게 없으니까 같이 봅시다. 이게 다 틀어졌어, 지금. 서울 음식의 특징을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다 짚고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다 아는 게 좋은 거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장식. 왜 그러냐면 서울에는 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왕이 사는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음식 자체가 사치스럽고 화려한 장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사대부들이 살았고 그러니까 강요들이 살았으니까 왕이 하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봉송 싸줬잖아, 나눴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가서 그걸 보고 사대부가의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어떻다 그랬죠? 똑같은 거 만들면 이거는 뭐야? 왕이 되고자 한다는 마음에 영모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슷하게는 만드는 거여서 왕실하고 똑같은 건 만들 수가 없었고 비슷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어떤 솜씨 있는 사대부가의 진짜 아녀자들은 더 멋지고 예쁘게 했겠죠. 그래서 화려한 장식이 발달됐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중간이잖아. 북한, 남한 이쪽에 그 북부 남부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맵지도 짜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간이죠. 더운 데로 갈수록 짜지고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간이 약해지는 거니까 거기에 중간. 양은 적고 가짓수가 많았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가짓수가 많게 이제 변하는 게 특징이죠. 서울 음식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동해안에선 생선이 많이 잡히니까 생선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왕실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중앙집권으로 모이잖아요. 식재료도.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졌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대표 음식 설렁탕. 이게 선농단에서 제를 지내고 먹던 음식인데 이 설렁탕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때 그 역사적 배경할 때 했어요. 그쵸? 원나라의 산물이었다고 고려시대에 들어왔던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탕평책 조선시대에 생긴 거죠. 그리고 탕평책 그쵸? 탕평책은 그
뭐 하도 막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이 심했으니까 당파 없이 섞어서 다 등용을 하기 위해 했던 게 탕평책이고, 그 탕평책을 논하면서 먹던 음식이 탕평채죠. 그래서 이거는 그 녹두로다 만든 청포묵하고 고기하고 지단하고 이런, 그때는 그게 귀한 식재료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대신들을 나눠 먹게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요리에 탕평채. 그 신설로는 여러분들 식기죠. 식기가 이름이 된 거죠. 그 신설로라는 식기. 그래서 회식에 오르는 화려한 음식이죠. 그리고 전골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죠. 그렇죠. 전골도 여러분 테이블 위에서 가열해서 먹는 게 우리가 전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위에서 가열하는 거. 근데 신설로는 불통이 그 안에 들어져 있잖아. 그죠? 숯불을 넣어서 그 안에서 다 끓여서 놓은 거를 다시 한번 가열해서 먹는 걸, 그 찌개는 여러분 딴 데서 끓여서 온 걸 찌개고, 전골은 테이블 위에서 가열해서 상 위에서 가열하는, 테이블 위에서 가열하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회식에 오르는 화려한 음식이라 우리나라 음식에 진짜 멋진 퍼포먼스가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열구자탕, 입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열구자탕이라고 그랬죠. 설렁탕, 탕평채. 근데 이 탕평채인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크게 채를 쳤지만 이걸 곱게 채치는 경우들도 많죠. 이렇게 미나리, 여기 꼭 올라가는 게 소고기채, 미나리, 그리고 숙주였죠. 여러분, 숙주 이런 게 올라가서 무쳐내는 거죠. 뭐 잣집으로 무치는 경우도 있고, 간장으로 무치는 거 있고, 초간장으로 무치는 경우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신설로. 이제 요 사이 여기가 숯불이 들어가서 뜨겁게 여기서 달궈지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은 전만 올렸지만 여기에 육수를 붓죠. 주전자에 육수를 슬슬 부어가면서 하면 이 전의 모든 맛이 우러나죠. 이 육수 자체도 굉장히 맛있는 뼈를 울궈낸 물이라 이 육수 자체도 맛있는데 이 전의 오묘한 맛들이 다 우러나오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단서조항이 있죠. 맛있게 하는 사람이 한 거여야지 맛있어. 신설로 맛없게 한 사람이 하면 저도 못 먹는 맛이 나. 경기도 서울 옆이죠. 사치스러움과 소박함이 공존하죠.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의 생산.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그 평야지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식재료가 생산이 돼. 중부 지역이니까 여기서 오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비슷하게 다양한 식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된 게 경기도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표 음식으로 조랭이 떡국. 그래서 조랭이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가래떡을 집에서만, 지금이야 이제 다 기계로 뽑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쳐서 밀가루를, 아니면 쌀가루를 이렇게 해서 쪄서 만든 떡인데 그 백설기 찐 거를 가지고 쳐서 동글동글 계속 비벼가지고 가래떡을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대나무 칼이에요 여러분. 대나무 자같이 생긴 칼로다 동글동글 이렇게 쓸다가 안 쓸리게 동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떡끈끝 동글동글 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조랭이 떡이죠. 그래서 누에꼬치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가래떡을 그걸로 끓인 떡을 조랭이 떡국이라 그래요.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죠. 그냥 가래떡을 굳혀서 쓰는 거하고 조랭이 떡은 만들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먹는 경기도 음식의 대표적인 떡이에요. 그리고 소갈비구이. 그래서 수원에는 소시장이 우시장이라 그러죠. 그게 원조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 수원갈비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시장이 기반이 돼서 이제 여기에서 했던 게 서울로 나도 진출을 하고 그랬겠죠. 가까운 데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개성 모약과 개성 같은 데는 여러분 특이하게 모약과 이런데 이제 디저트죠. 일종의 디저트도 네모지게 썰어 튀기는데 경기도 음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사치스러움과 소박함이 공존한다 해서 이 사치스러움이 이 개성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성은 여러분 예전에 인삼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 상인 계급의 중인 계급, 상인 계급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해서 부를 축적을 한 거야. 부를 축적을 했는데 돈은 많은데 계급은 그냥 상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산업공상에서
산업공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아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신분의 그 사회적 그 소셜 포지션에서 제일 아래이지만 돈은 많아. 그러니까 식도락을 즐겼죠. 얘는 네가 뭐 양반이냐? 나는 이런 것도 해먹는다. 이런 어떤 그런 사조죠. 음식의 어떤 그런 기조가 거기에 이렇게 팽배하게 눌러 있으면서 발전시킨 게 음식 문화예요. 그래서 개성의 음식 문화가 사치스러움과 소박함이 공존한다는 특이한 아주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이런 개성이라는 그 지역적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위치가 중국하고 그 밀무역, 공무역 이런 게 터놨던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고 또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식도락을 즐기니까 식도락을 즐겨서 디저트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식이 해결이 된 거야. 해결이 되고 그 아까 식도락까지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이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 먹고 어마어마한 디저트 문화가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보쌈김치. 굉장히 아주 한국 음식의 아주 김치의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들이죠. 고급 재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최고의 고급 재료예요, 여러분. 김치. 우리 사실 그 보쌈김치 만들다 보면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뭐 손 많이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고급진 것들이 되게 많이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장할 때 이거 사실 보쌈김치 하는 건 그닥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나박나박 썰어서 집어넣고 꼭 싸서 올려놓고 나중에 그 자작하게 물 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보쌈김치 잘한 거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올 추석에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가지? 오케이. 야, 조랭이 떡국. 조랭이 떡국은 이렇게 쌍둥이 같이 뇌에 꽂히면 이렇게 땡글땡글 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따로 조랭이 떡국을 안 사고 왜 떡을 금방 뽑아오면, 그게 말캉말캉 하잖아. 이렇게 떡집에서 오면, 그럼 그거 자루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하면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더 쉽게 하려면 여기 일단 또박또박 썰고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다 하면 댕글댕글댕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금방 이게 만들어져요. 이제 그때는 아주 동그랗게는 안 되지만 만들어져서 조랭이 떡국을 집에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기루다. 이걸 웃기라 그러죠. 위에 올리는 고명. 웃기루다. 이렇게 육전 같은 거 올려놓고 이게 보쌈김치잖아요. 이래놓으면 뭐 고급 중 고급이죠. 근데 이게 뭐라? 경기도 음식이라는 거. 화려함이 공존한다.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이게 개성모약과 이렇게 이제 네모나 반대기 진다 그러죠. 네모를 우리가 반대기 지게 해서 이렇게 튀긴 거죠. 겹겹이 레이어드 되잖아. 이게 기름 넣어가지고 또 한 켜, 또 한 켜, 또 한 켜 해가지고 막 32켜까지 접어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튀기면 이렇게 되죠. 게상모약과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요. 보쌈김치. 이제 충청도 음식. 충청도 음식은 내륙이야. 충청북도는 아예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 그쵸? 내륙 지방이라서 여기는 이제 곡물, 채소, 민물고기, 이제 생선도 자반, 그리고 건어물, 말려서 들어오는 어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채소 중에서도 건채, 그렇게 말린 채소죠. 그런 것들의 이용 빈도율이 상당히 높은 게 충청도 음식의 특징이에요. 근데 충청도 중에서도 저쪽 대천이나 이런 쪽 바닷가 근처는 또 거기는 수산물을 가지고서 또 이용한 게 많은데 충청도는 여러분 민물고기로다가 해서 붕어찜이라든지 뭐 이런 뭐 토화젓 민물에서 나온 새우를 갖고 만든 새우젓이죠. 이런 젓갈 같은 음식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소박하죠. 뭐가 많이 나는 데가 아니까 소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꾸미지 않아 소박하고 양은 푸짐했다. 그리고 양념을 적게 사용해서 되게 재료의 그 담백한 맛 그걸 그냥 끌어내고 구수한 맛으로 먹는 게 충청도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호박범벅 그리고 호박범벅도 이제 늙은 호박에 이제 고구마, 팥, 강낭콩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끓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왜 노란색 그냥 호박죽에다 그냥 새알심 넣고 뭐 이 정도로 먹지만 충청도는 여기에 콩 같은 거를 두류를 되게 많이 넣어요.
두류는 여러분 어때요? 내륙지방, 산이고 밭이고 제일 잘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콩이에요. 그쵸? 콩은 밭에다 안 심고 막 밭 옆에 곁길에다 막 해도 되게 잘 자래. 그쵸?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또 그 있죠. 뿌리옥박테리아라는 걸 이제 공부해보면 나와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잘 자라니까 내륙지방에서는 여러분 두류를 이용한 식품이 발달한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새뱅이찌개도 민물고기, 민물에서 나오는 그 새우를 새뱅이라 그래요. 새우, 새끼가 저렇게 자잘한 거, 그리고 올갱이국. 여기 경주에도 오니까 이거 다슬기, 그 고디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거, 산채 비빔밥 이런 게 충청도의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을 거치면서 발전되는 게 뭔가, 그쵸? 그런 걸 같이 생각을 하면서 특징과 대표 음식을 같이 연구하셔야 돼요. 올갱이, 그쵸? 그리고 새뱅이찌개. 이거 되게 맛있어. 나도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호박범벅에도 이렇게 새알심, 그래서 두류 종류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 두류는 뭐죠?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이 척박하죠. 여러분 내륙 산간이야, 산간. 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류가 여기엔 지금 써있지 않으나 이런 두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게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강원도는 또 추워서 이쪽 충청도보다는 또 낮아요. 강원도 산악지역, 해안지역을 동시에 같이 수용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산악지역에서는 그 태백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백산맥에 의해서 이쪽은 해안가고 이쪽은 산악지역에 첩첩산중에 사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를 못 넘어간 거야. 막 호랑이가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늘만 쳐다보고 살다 그 지역에서 살고 죽고 자기네 음식만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원도 음식도 교류가 된 거는 여러분 교통통신 뭐 이런 거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감자, 메밀이 제일 많이 나죠. 여긴 추운 지역이야. 쌀이 그렇게 잘 나지 않아. 그러니까 옥수수로 밥을 해 먹고 감자밥, 옥수수밥, 메밀로다 묵 써서 이렇게 주식으로 이 사람들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최불암 씨 나오는 한국의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텔레비전 나오면 강원도 내면 항상 그 나오는 재료가 뭐야? 메밀전병, 감자밥, 뭐 감자떡, 옥수수 뭐 이런 게 다 주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리고 해안 지역은 당연히 해산물을 이용해서 뭐 건어물이라든지 말려서 이용한다든지 그걸 찜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어떤 소박한 음식, 이건 식재료가 막 풍족하게 나는 데가 아니에요. 바닷꽃 잡아먹으면 되죠. 근데 바닷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었던 거죠. 멀리 나가야 되는데 깊잖아요. 수심이 깊으니까 멀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어떤 배나 우리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그곳이 강원도예요. 그래서 메밀묵, 메밀막국수, 감자송편, 감자밥, 뭐 황태구이 이런 건 덕장에서 말렸다, 이렇게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하면서 이제 저장식품으로는 최고잖아요. 그쵸? 뭐 3년이고 보관이 가능하고, 오징어도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니까 이분들이 그 내장 빼서 내장하고, 이제 쌀 조금 넣어가지고, 막 김치 이런 것도 넣고, 채소를 많이, 뭐 이렇게 뭐라지? 그 말린 채소 같은 거를 다져서 넣어가지고 오징어 순대. 그래서 서거리 김치라는 것도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태 아가미 있죠? 이걸 뜯어내서 이제 금방 신선한 거는 여러분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그 비린내의 원인 물질은 이게 죽은 후에 그 TMA라 그래서 트리메틸아민 그런 게 이제 생기면서 그 비린내의 원인 물질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는 바로 잡아서 무하고 버무려서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음식을 섭취를 했던 거야. 그게 서거리 김치에서 알아두세요. 강원도의 서거리 김치 텔레비전에도 간혹 나와요. 그 뭐라 그러지? 뭐 그분 나오는 거에. 그리고 총떡. 이 총떡은 메밀전에다가 여러분 배추김치를 넣는다든지 또 어떤 건 무생채라는 것보다 무 볶은 거 있죠? 무생채가 아니라 무숙채죠. 무를 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말려서 메밀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세요. 메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밀전병 부치듯이 얇게 해고 무 볶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 양념장 찍어 먹는데 너무 시원하고 이런 뭐 김치 돼지고기 들어간 거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게 단박한 게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잣 같은 거 다져서 넣어가지고 그건 좀 고급이지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총떡도 이런 레시피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얗게 하는 레시피도 한번 갖고서 있으면 좋죠. 강원도 음식이에요. 뭔가를 하려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뭐지? 생각나면 해주고 감자 송편 그쵸? 감자떡 이분들은 이제 감자에다가 콩 같은 게 있으니까 콩 집어넣어서 감자 송편 쌀이 없으니까 근데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그 지금은 이게 건강식품이 돼서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강원도 음식들이 참 아이러니해. 이거 총떡 이래서 메밀을 붙여서 이 안에 김치하고 돼지고기 만두속 같이 된 걸 넣고 여기다는 하얗게 해서 간장 해서 먹게 해서 총떡이라 해서 메밀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름 알아두시면 되고 경상도 음식 경상도 음식은 해산물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소박한 형태면서 맵고 짠맛 그리고 감칠맛을 되게 유도해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감칠맛은 뭐예요, 여러분? 어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제 맵고 짜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덥잖아요. 경상남도 같은 데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거기는 그 많이 잡힌 거에 이제 소금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젓을 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이 감칠맛이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경상도 음식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감칠맛 이거를 많이 부각시키는 게 경상도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 음식은 미더덕찜, 아귀찜 같은 거를 이건 해산물 요리니까 하는 거고요. 사실 아귀찜은 후에 발전시킨 거래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고 안동식혜는 이제 무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독특한 식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혜는 여러분 찹쌀을 동동 띄워가지고 그 하얗게 만든 건데 안동식혜는 그거를 찹쌀을 그 삭힐 때 그쵸? 아밀라제죠. 그 보리 그죠? 보리의 그 메가의 효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효소 그 보리의 그 효소가 쌀을 여러분 쌀 안에 그 찹쌀 안에 있는 그 아밀라제 효소 그 뭐죠? 그 쌀의 당을 다 빼내면 어때요? 얘가 그 어떻게 되죠? 그 탄수화물에서 그 단맛, 포도당이 다 이 물로 다 빠져나오고 얘는 껍데기만 되니까 어떻게 등동 뜨게 되죠. 뜨게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식혜 원리잖아요. 뜨게 돼서 밥알이 동동 뜨면 그때 우리가 다시 그걸 끓여서 만들어놓은 게 식혜인데 그때 쌀하고 버무릴 때 안동식혜는 독특하게 무를 여러분 요만하게 얇게 썰어가지고 고춧가루를 같이 버무려서 이 식혜를 삭혀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야. 그래서 자꾸 먹게 돼. 나도 이거는 안동에 가면 한번 이것도 먹고 싶네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생강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생강 맛이 아주 진하게 탁 쏘면서 들어와서 아주 맛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어. 안동식혜는 헛제사밥 아까도 나왔죠. 제사에는 그 이제 그 뭐 어떤 그 신령 같은 그 어떤 그 귀신들은 그 조상들은 고춧가루 이런 거 마늘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라큘라도 마늘을 무서워했나 봐. 그래서 귀신들은 이런 걸 싫어하나 봐. 그래서 마늘, 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죠. 제사 음식에. 그래서 안동의 음식에 헛제사밥에도 이걸 안 써야 되는데 이건 상업적으로 개발한 거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파전. 그래서 동네 파전은 이제 다양한 해물을 사용해서 찹쌀가루 반죽을 하는 게 동네 파전의 특징이죠. 그래서 길게 쭉 해서 찹쌀가루 반죽물로 밀도 같이 섞지만 찹쌀가루를 써서 고게 끈끈하게 해가지고 동네 파전의 어떤 특징이 됐죠. 그리고 진주 비빔밥 알아두시죠.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같은 때 진주에 가서 비빔밥, 동네 파전도 먹어보고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도 먹어보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어떤 그런 생활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진주 비빔밥은 제철 야채 바지락 살을 얹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바지락살 뿐만이 아니라 진주 비빔밥이 굉장히 예쁘게 간교하게 담겨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바지락살을 얹는 것도 있지만 진주 비빔밥에는 여러분 그 뭐죠? 육회를 또 얹어서 먹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진주에는 여러분 옛날 그 왜구들이 뭐 이렇게 왜구들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던 게 진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들이 여러분 되게 식도락을 즐겼던 거지. 이름난 유명한 기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는 기생 출신 기생들이 많이 살았대. 그 이제 일본이 우리가 뭐 임진왜란서부터 일본에 침입이 많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침탈 당하는 게 진주잖아요. 그래서 진주에 가면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그 수공예 뭐 총알 뭐 만들었던 그 통제형이라는 게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주에 가면 그래서 바지락살을 얹었던 게 원래는 진주비빔밥인데 바지락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육회를 얹어 먹어서 굉장히 컬러를 예쁘게 하고 전주 비빔밥하고는 다른 그 아주 간드러지게 예쁘게 담아내요. 진주 비빔밥은. 그래서 또 전라도 음식하고의 다른 그 비빔밥의 어떤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진주 비빔밥집도 따로 있잖아요. 전주 비빔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거기가 어디였더래 제가 가서 먹었던 데는 그 육전이 올라와져 있어. 비빔밥에 그래서 육전, 뭐 육회 이런 게 올라와져 있는 게 진주 비빔밥의 특징이라는 거. 미더더 아기 안동식혜 이렇게 우리 먹는 식혜는 요건데 요렇게 무화과 동동 뜨고 이렇게 뻘겋으로 만데 맛은 플러스 여기에 생강 맛이 살짝 들어간 거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전라도로 갑시다. 전라도 음식의 특징은 부유한 양반층의 음식이 대대로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김제 평야서부터 어마어마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데가 전라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여러분? 쌀이 풍부했었던 데고 바다를 인접하고 있으니까 모든 생산되는 게 너무너무 풍성했던 거죠. 그쵸? 풍성하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 어때요? 부유한 양반층의 음식이 대대로 전수가 됐고 정성을 들여서 화려하고 다양한 음식이 그래서 발달이 됐고 반찬의 가짓수가 많고 맵고 짜며 더운 지역이니까 다양한 젓갈의 사용으로 감칠맛, 경상도도 감칠맛, 장아찌나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 이런 게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냐면 평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광활한 우리나라에서 남들이 보면 쬐끄만한 평야지만 광활한 평야에 쌀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쌀이 많으니까 반찬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는 쌀이 없었기 때문에 충청도나 이런 데는 일품 요리로 다 끝난다든지 그냥 넣고 비벼 먹는다든지 이런 건데 여기는 재료가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즐기면서 먹는 음식이 발달한 게 전라도 음식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전주 비빔밥 잠깐만요. 이제 전라도 음식에 이제 발효 음식이 발달했는데 전라도 음식 중에서 전라도 음식이 왜 지금도 여러분 경상도 음식보다 전라도 음식을 더 상위 개념으로 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제평야를 끼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해양수산물의 그 활용 범위도 굉장히 높았고 쌀도 지금 평야를 가지고 있어서 평야에서 쌀도 풍족히 나고 그러니까 반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된대 전라도인데 거기에 하나 더 사회적 요인이 감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왕한테 대들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때요? 귀향을 보냈죠. 귀향을 보냈는데 여러분 되게 이렇게 남해 쪽으로다가 이렇게 전라도 남해 쪽 여수 뭐 그 이제 해남 이런 아래쪽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왕실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폐역무도한 놈들은 강원도로 보낸 거예요. 아주 첩첩산중으로. 그냥 호랑이한테 잡혀 먹으라고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데로 보내고
저기의 사람들은 남도 저기 이제 왕실의 가족들은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멀게 보낸 거지. 멀리 보내면 뭔 일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멀리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최고의 삶을 누리던 사람이야. 서울에서. 그쵸? 왕궁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갔어. 갔는데 거기에 바닷것도 많고 이게 이 쌀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먹던 음식을 이렇게 하라고 뭐 이제 코치 비슷하게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 뭐 귀향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지 부인 데려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전라도 음식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는데 부유한 양반층 음식이 대대로 전수됐다.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물론 위리안치라는 거는 요새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뭐 얘기한 위리안치라는 거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 귀향도 있었지만 보내는 놨는데 그 동네에 뭐 군수지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귀향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한 양반층하고 음식이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적 요인이 플러스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라도 음식이 왜 발전, 여수의 음식이 왜 그렇게 그 음식이 대단한 전라도 음식이 왜 그렇게 전주의 음식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이런 거는 그런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 그 김제평야와 그 안온한 그 온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식재료, 식자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음식 문화를 갖고 있었다 하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주 비빔밥 그리고 전주 콩나물밥 그쵸? 비빔밥에 갖가지 나물에 콩나물 육회가 첨가되었다 이거고요. 여기는 풍부했었기 때문에 육회까지 올려서 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주는 육회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육전 그래서 고기가 올라가요. 물론 바닷것도 바지락 같은 살이 올라가지만 육류가 같이 올라가는 게 진주 비빔밥의 특징이죠. 그래서 콩나물밥은 이제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뜨거운 국밥이라는 거 이게 다 틀어지네. 그리고 흑산도 홍어의 홍어찜은 홍어를 반 건조해가지고 옮겨서 먹는 음식이고 광주 애젓탕 이거는 애젓 이게 돼지 젓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뱃속에 있는 돼지를 꺼내서 요리를 하는 게 애젓탕이야. 그러니까 막 포들포들한 거죠. 되게 좀 잔인하긴 하지 이름만 들어도. 근데 광주에서는 그런 요리 뭐 처음에는 여러분 일부러 새끼 가진 애를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새끼 가진 애가 또 이제 어미가 죽었겠죠. 죽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 일부러 새끼 가지게 해서 이런 음식을 먹을 만한 국민 정서는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떤 뜻하지 않은 기회에 이런 게 왔을 때 그걸로 다 뭐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까 요리를 했더니 맛있어서 아마 이런 요리가 전해져 오는 전수돼서 오는데 이게 정서상 안 맞죠? 우리 지금 정서상. 그리고 영광굴비는 그 조기를 가지고 그쪽 영광의 해풍이 그 아주 좋은 거야. 지중해성 바람처럼 그렇게 지중해성 바람으로 그 파스타 면 건조하기가 너무 용이했던 것처럼 영광에도 그 바람과 소금의 그 염도 조절이 굉장히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염건품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순창의 고추장 같은 경우는 고추장발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고추가 많이 났던 거죠. 고추가 많이 나서 그 순창 고추장이라는 아주 대명사가 붙어서 지금 상표로다가 거의 다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CJ 풀머니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 보면 오뚜기도 가면 순창 고추장 아마 그렇게 붙어져 있을 거예요. 제주도 음식. 다양한 어리와 해조류를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주도 요리하고 북한 쪽으로 넘어갈 건데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은 다양한 어류와 해조류를 이용한 거죠. 바다잖아. 거기는 전체가. 재료 교회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밭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산채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그런 조리법. 그래서 여러분 뭐 회라든지 이런 게 되게 바닷가 음식으로다가 전해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멍게 같은 거 초고추장 찍어 먹지도 않죠. 그냥 짭짤하니까 그냥 다 드세요. 제주도 분들은. 자리물에 그래서 재료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조리법. 이게 어디랑 비슷해? 일본. 그래서 자리물에는 작은 돔에 부추 미나리 된장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회로다 먹은 거죠. 근데 돔이 작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물회로다 먹었는데 이게 꽤 맛있으니까 지금은 상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옥돔 제주도 특산물로 이제 주로 구워 먹는데 요새는 거의 고급이 돼서 너무 비싸. 그치? 잘 먹기가 어려운 음식이 됐죠. 그래서 전복 뭐 전복은 회로다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죽으로 그래서 또 양식이 돼서 지금은 예전에 전복은 되게 비쌌어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너무 비싸던 음식인데 지금은 다 양식 성공해서 뭐 지금은 10,000원에 뭐 2개 뭐 3개 이렇게 주는 그런 세상에 살으니까 누구든지 쉽게 가서 접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빙떡은 아까 강원도에 여러분 메밀전병 마냥 빙떡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는 메밀전에다가 삶은 무채를 넣고서 이거가 이제 숙채죠. 아까 거기 강원도에서도 여러분 물이 생기니까 생물을 넣으면 생채를 넣으면 물이 생기니까 거기도 삶아서 쓴다든지 볶아서 써서 넣는 게 제주도에도 아니 강원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메밀이 많이 산이 있으니까 여기도 바다 말고 한라산 근처 여긴 다 산이니까 메밀이 많이 났죠. 그래서 메밀전에다 이렇게 무 숙채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빙떡을 해먹어서 여기 빙떡 지금도 제주도 가면 여러분 이게 제주도 특산 음식으로 어디를 가든 팔고 있잖아요. 우메기떡 이거는 차젓가루 차조죠. 아주 차진 젓가루 얘 반죽을 이렇게 도너츠만 이렇게 꼭 넣어놨죠. 우메기떡은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콩가루, 팥고물, 시럽 이런 걸 묻혀가지고 만든 우메기떡. 그래서 향토 음식으로 상품화돼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상품화가 다 된 것들이죠. 제주도 음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돼서 옥돔, 붉은 옥돔 이렇게 얘기하죠. 빙떡, 우메기떡.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주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사다 주는 상품 이렇게 선물 중에 이런 우메기떡 공항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복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북한 음식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다가 줘도 되니까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내 방으로 찾아와도 되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는 탕평채를 먹었는데 탕평채는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먹게 됐나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외식조리를 공부하면서 어떤 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봤자 몇 줄 되지도 않겠지만 한번 꼭 알아보고 다음 주 수업이 그러면 13일 수업이 되겠네요. 13일 수업 때 같이 만나기로 해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